염태영 수원시장 모시겠습니다. 유일한 단체장 후보. 예. 삼선 지자체장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청정 협의회 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 기초단체장 전체 대표라는 뜻인 것이고, 예.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학생운동 하신 것까지는 민주당에 아주 흔한 경력인데, 삼성 건설에 계셨어. 5년 정도 있었어요. 삼성 출신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또 더 희한해요. 그러다가 회사를 관둔 다음에, 환경운동센터를 설립해요. 이 커리어가 이상한 곡선을 그립니다. 학생운동 하다가, 삼성 들어갔다가, 환경운동센터를 스스로 창립해가지고 시민운동가로 직업을 바꿔요. 예, 맞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자면. 예상치 못한 제 이력을 갖고 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소년가장이었어요. 중1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고1 때 어머님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서 막내 동생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느냐고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녔고요. 막내 동생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즈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학생운동하는 당시에 친구들은 다 이제 빵에 갔다 오고 늦게 공부하고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은 시민운동을 하는 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느라 회사에 들어갔을 뿐 예. 막내 동생이 졸업하고 취업하는 순간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돌아간 예, 것이다. 맞습니다. 야, 이거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신 거죠. 예.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인수위에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잡는 데 같이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환경사안이 계속 발생합니다. 새만금 삼보일배, 네. 천성산 관통도로 지일수님 100일 단식 참여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경 전문가로서 영입할 비서관을 찾다가 눈에 탁. 참여정부에서 그때까지는 환경비서관이 없었는데 자네가 들어와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담당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년 연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여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담당을 한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열린우리당 후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관 중에 저 혼자 이제 2006년도 수원시장 후보에 나가서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궁금한데 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 혹은 뭐 정치 입문하고 나서 보통 국회의원을 노리거든요. 예. 왜 지자체장 쪽을 처음부터? 저는 사실 국회의원 출마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우선 수원이라는 도시가 워낙 그 당시까지 보수적인 도시여서 민주당 시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긴정이 있었고요. 또 저는 지역 혁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것이 제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선 기회가 있었는데 전 도전하지 않았고요. 2010년에 처음으로 당선되신 그렇죠. 건데. 2010년에 다시 도전해서 수원시장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대응은 제가 하는 거죠. 우리 지역만 해도 125만으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니까 대한민국에 축소판 현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보를 모토로 시민 참여 거버넌스 행정을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도입하게 되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시정 안에 도입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도에 혁신적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대거 진출합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한 정책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문제, 생활임금 문제,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 문제 이런 게 다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들이 됐죠. 지자체장으로 쭉 가서 차기 경기도지사를 노린다는 소문도 있던데. 제 꿈에는 그 그림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삼선이니까 더 이상 못하잖아. 예. 그러면 다른 동네 가서 또 합니까?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하려고 할 것이다. 2018년 삼선 할 때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정리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요? 갑자기 당의 최고위원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하에서 풀뿌리 정치인들이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분이 민주당이고 그분이 그 사람이 또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야전을 이끄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주당 그 당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민주당 안에 176명이 있는데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풀뿌리 정치인,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이 2,45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이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팀을 구성해서 현장 전투력을 갖고 중앙당을, 민주당을 강화시켜야지만 다음 대선에서 전투를 이김으로써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의 야전사령관의 대표가 최고위원 5명 중에 적어도 지방자치 30년이 만든 성과 내용을 갖고 중앙당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요구를 있잖아요. 1등에 욕심 없으시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기왕이면 1등이 돼서 원내대표 옆에 앉아있으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방정부 대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정부 대표 나 하나 정도 넣어줘야. 예.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은 그렇게 풀뿌리 지자체에 다 지방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중앙당에 전달하고. 예, 그래야만 우리가 당의 다양성, 현장성을 가미해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힘을 만들고 원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방 정치인들이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많고 늘 사실은 민주당의 현장은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유리천정과 같은 최고위원 선출직은 국회의원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청년목도 원외위원장 목도 당원들도 도전해서 그걸 깨서 당의 다양성이 더 넓어진다면 저는 민주당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튼튼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체장 출신들이 도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최초로 지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아주 유의미한 성과들을 지방정부들이 다 합니다. 그것들을 확대해서 중앙에서 실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먼저 줬죠? 긴급재난기본소득 다 누가 먼저 줬어요? 지방정부들이 한 겁니다. 맞아요. 지방에서. 그렇죠? 예. 드라이브스루 누가 했죠? 드라이브 지방정부가 한 거예요. 화를 내시고 그랬나? 아니 이런 일이 잘 알려져야 되는데 잘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생활치료시설, 뭐 임대료 인하, 그 또 해고 없는 도시, 안심귀가 서비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다 모여져서 K방역이라고 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했어요. 그 전투는 다 현장에서 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의 성과와 이런 것이 모여지는 그 창의적 도전 과제들을 중앙정부나 중앙당이 담아내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밑에 공무원들을 설득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K방역의 진정한 영웅들은요, 정말 그 현장에서 사투를 벌린 의료인들, 그리고 월 150시간 이상씩의 초과 근무를 마다하지 않은 현장의 주무관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불편을 참아주고 마스크를 사는 그 고통을 같이 겪어준 높은 시민의식이거든요. 그것이 총질결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을 만든,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외연을 넓히고 탄력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에너지로 중앙당의 지도부에서 인풋돼야 된다. 그럴듯합니다. 어떤 역할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차별 있게 어필이 됐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공수처나 뭐 기타 법안들을 통합당이 찬성해 줄 일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입법해가지고 통과시키자. 그죠? 그래서 건너뛰고, 새 대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선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스타일상 누구랑 하면 가장 시너지가 날 후보일까요? 제가 누구를 얘기하면 그 후보들이 아닌 분들한테 찍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낙연 후보 굉장히 젠틀하죠. 근데 결정하는 게 좀 느리신 것 같아서 아쉽고,
김부겸 후보 행안부 장관이고 지방정부 대표니까 늘 만나죠. 스킨십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기대치가 그만큼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 좀 있죠. 최근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들 같은 예. 경우에 예. 그리고 박주민 후보 이번 전당대회를 상당히 풍부하게 만들어준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를 심어준 분으로서 참 우리 당의 보배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대주로서 역할로 마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박주민은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안 된다기보다 지금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4주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 판세는 더 두고 봐야죠. 세 분 다 훌륭하지만 다음 대선에 어떤 국면을 만드는데 유리한 건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누굽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성이 뭡니까 그분이? 제3의 후보가 부상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정치 환경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으니까. 예. 근데 벼랑간 출연하는 후보가 국민 검증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간 출마하는 후보는 야당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윤석열 같은 분은 저 공수처 만들어지고 뭐 뜯어놓고 보면 뭐 대략 그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잠재적인 그 내용이라는 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쪽에 유력 후보로 계속하지는 않을 것 같고 누군가 튀어나올 것이다. 예, 그게 아마 저쪽의 고민일 텐데 그 고민은 제가 할 이유가 없는 고민인 것 같고. 예. 우리 쪽에서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렇죠. 아, 그럼 이낙연, 이재명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두 분은 어쨌든 아주 유력한 우리 민주당의 자산 아니에요? 자, 시간이 대부분 비슷하게 매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꼭 당선돼야 된다. 예. 이참에 예. 그 어필 좀 하고 가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자치분권하면 삶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어요. 자치라는 건 독재에 반대입니다. 자치는 민주당에 더 훨씬 어울리는 자산입니다. 이것이 강조될수록 민주당은 커지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혁신은 민주당이 만든 성과가 대부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것을 가장 핵심적 가치로 놓고 하셨어요. 그분이 메모 시작한 것이 지방자치 실무연구소였습니다. 그분들은 자치를 통해서 민주당의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권국가를 약속하셨어요. 남은 2년 동안 분권국가를 톡 해야지만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선진국이어서 자치분권을 한 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다음 정권 재창출은 뭐니 해도 밑으로부터 나오는 시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5분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적어도 한석은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인 중에서 나와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첫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번 전당대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올 거다. 제 뒤에는 2,450명 그리고 더 많은 우리 권리당원과 당원들이 이 힘을 뒷받침해 줄 거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